전문가들이 집값을 전망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하락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래량이 가격의 결과물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신문을 뽑았는데 2023년도가 되니까는 과거와 동일하게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매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망을 한 다음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전망에 대한 부분과 이제 앞으로 이 전망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문가의 예측을요,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도 정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편적인 흐름을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흐름을 내 개인한테 이 보편적으로 하락장이니까 나는 이 시장에서 뭘 해야지 라는 부분들은 각기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잠실에 집이 좋다, 근데 잠실집 사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형편을 반드시 따지고, 그리고 전문가의 예측을, 절대적인 예측을 전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참고용입니다. 이 전문가들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뭐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5년 10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새 부동산 어디로, 이제 서울의 집값 더 하락, 바닥 찍고 반등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제는 집값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신문이죠.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을 했는데 어떤 분은 서울 집값은 2% 3% 올라갈 거고, 어떤 분은 0.9% 올라갈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지대 교수님이라든지 주산현이라든지 KB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이니까 이 모든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상승도 있지만은 2023년도에 집값의 전망은 하락이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집을 매수하는 시점 자체는 다 이제 접근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면은 이게 진짜 팩트가 되고 사실이 되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맞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집값 전망을 그냥 몇 프로 오를 거야 내릴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2023년도를 전망하는 것은요, 그 근거는 하락에 대해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랐고 지금도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물가 상승 봐라, 그다음 부동산 PF 시장 불안하지 않느냐, 미분양이 지금 4만 5만 넘어갔다,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2023년도의 전망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정부의 거래량을 확대했던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규제의 완화의 일변도로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시장의 변화들을 발견해봤던 사람들,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망에 대한 근거들을 다양하게 양분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는 우선은 집값 전망은 좋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은요, 우리가 참고하고 대응하는 거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서울에 전망하신 분들이 서울 기준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상승, 하락, 상승, 보합, 하락, 보합, 뭐 하락, 상승, 너무나 다양하게 미래를 예측을 했죠. 근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예측이 나왔냐면은 2019년도는요,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못 믿으시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은 2018년도, 2019년도도 공포 시장이었어요. 1억 넘게 뚝뚝 떨어지고 위례 신도시 급매 잇따른다. 그 다음에 급급매로 내 집 팔아가지고 내다 파는 다주택자를 속출한다. 급매 나왔는데 서울 거래시장은 거래가 없다.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이때도. 이때
9.13 대책이 나온 시기였어요. 9.13 대책이 2018년도 9월 달에 나오고 2019년도 거의 뭐 7, 8월 달까지 시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때의 상황에 2019년도 1월 달에 전망을 하니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상승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현재를 반영해서 이제 뭐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양분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상황이 현재가 미래를 되게 많이 반영을 해요. 현재의 공포가 현재의 좋음이 미래에 영향을 저는 되게 많이 미친다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을 하는 것조차도요. 그래서 2018년 19년은 아무튼 다 못 맞췄죠. 일단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상승하락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상반기는 하락을 했거든요. 상반기는 하락을 했는데 2019년도 하반기는 상승을 했거든요. 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맞춘 게 아니라 다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틀리거나 다 맞는 거죠.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보시면은 2018년도랑 2019년도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2018년도 쭉 올라가다가 이제 요때부터 가격들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이제 9.13 대책이 효과가 발휘하게 된 시점이에요. 2018년도 10월, 11월 이때부터 쭉 이제 가격들이 이제 둔화가 되고 이제 그 다음 해까지 거의 1년 가까이 1년 조금 안 되게 한 11개월, 10개월 정도 가격의 둔화 양상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추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보시면은 이제 전망을 합니다. 2020년도 시장 전망은요. 코로나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들이 크게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시장 큰일 났다. 하락할 거다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 뭐 고종환 그 자산관리연구원님, 그다음에 뭐 동국대 교수님, 그다음에 그 유명한 또 김규정 또 연구위원님, 그다음 뭐 송인호 연구위원님, 심규용 교수님, 뭐 안명숙 뭐 이제 우리은행에 있는 자문센터 부장님 모두가 다 뭐 하락. 김규정 이제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보합이나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합 아니면 하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2020년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런데 2020년은요. 사실은 2021년도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렇지 2022년도도 급등장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많은 분들이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2020년도는요. 2021년 1월달 신문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이제 2022년을 회고를 합니다. KB 통계 기준으로 2020년의 전국 집값은 8.35 올랐다.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2022년도를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때도 상승장이었습니다. 큰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현재의 상황들이 전문가들조차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도 미래를 못 맞춥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지나서 2021년도를 이제 전망을 합니다. 2021년도를 전망을 하는데 2021년도는 전부 다 이제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가 가격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상승을 전망을 해요. 전부 다 상승을 웬만하면 상승을 다 전망을 합니다. 근데 워낙 2020년도가 많이 올라서 뭐 지난해만큼 상승하거나 지난해보다 적게 상승하거나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하거나 뭐 이제 지난해보다 적지만 높은 상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난해보다 2021년도는 훨씬 더 큰 상승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상승을 다 맞췄지만은 디테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 주사년 여기 그 김덕래 연구실장님이 이제 주사년에 있죠. 뭐 주사년에 보면은 2021년도를 전망을 2020년도에 한 게 뭐냐면요. 아파트 매매는 전국이 1.8% 정도, 그다음에 수도권이 1.8%, 서울이 2.1인데 결과는 까보니까는 주사년에서 이제 까보니까는 1월에서 10월까지가 전국이 12%,
그다음에 수도권이 16%, 서울이 7.1%, 그다음에 연간으로 따니까 15, 19%, 8% 이렇게 11%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2021년도 시장을 전망을 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추이를 맞췄지만은 이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맞추기는 어렵고 맞춘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전문가들도 미래를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이제는 2022년도를 전망한 사람들이 이제 7명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문가라도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능력들은 전문가와 번외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를 전망을 했어요. 2022년 1월 1일 날 딱 1년 전이죠. 7인의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올해도 수도권의 집값의 상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죠. 불과 저번 주까지 2022년도였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가 워낙 또 센 가격들의 그 상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2022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부동산 전문가 21인이 2022년도를 전망한 거를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전체가 웬만하면 다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연구기관들조차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가 상승하고 주산연도 2.5% 상승하고 이제 국토연구원 5.1%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은 한 2년 연속 전망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가격들이 급등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 한 2년 연속으로 전망을 내놓진 않았는데 그 외의 연구기관들은 2022년도를 다 상승으로 예측을 하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022년도는 전년 말 대비해서 가격 변동률을 계산을 해보니까는 2022년도는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2023년도에 대한 집값 전망을 총 7분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재의 어떤 심리도 되게 많이 반영을 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가 왜 안 좋을까? 2022년도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합일까 상승일까 했을까? 2018년도 시장이 그랬거든요.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거든요. 9.13 대책으로 인해서 좀 눌려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시장을 왜 전부 다 하락으로 전망을 했을까? 그때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거든요. 이 현재가 되게 많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2021년도는 왜 전부 상승이었을까? 2020년도 말이 상승장이 되게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는 왜 사람들이 또 상승을 초반에 전망을 했을까? 2021년도의 장이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는 왜 하락으로 이어질까?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이 현재들도 전문가들의 심리나 분석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찾는 것 중에서 MBTI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MBTI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성향이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바램이 되게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객관적으로 그거를 MBTI를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은 MBTI를 검사를 할 때 내가 바라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게 P거든요. P. 제가 ENFP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는 F가 T가 되고 P가 J가 되더라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MBTI도 내가 바라는 역할이 뭔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처럼 저는 이 미래를 전망하고 1월 달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100% 맞는 게 아니고 그 현재의 상황들이 조금은 많이 반영이 되어서 미래에 투영한다라는 부분들도
관가할 수 없다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가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019년 18년부터 쭉 얘기를 드렸지만요, 맞는 게 없습니다. 뭐 이제 상승은 맞출 수 있지만은 디테일한 것들은 다 틀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망이 나와가지고 지금 새 부동산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지금 오늘 나온 신문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전부 하락이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상승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이 뭐 가격이 언제 오를지 언제 정도에 또 떨어질지에 대한 시기를 맞추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 맞지 않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전망이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맞추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참고용으로만 조금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 전문가님들의 어떤 능력들을 제가 배제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미래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어려운 영역이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대응하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면요, 위기가 되게 커집니다. 근데 시간을 길게 쓰면요, 우리는 위기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빨리 도래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급하게 사고팔고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들이 더 크게 엄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저번에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던가요? 계속 정부에서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어렵잖아요. 완전 절벽이잖아요. 이런 시기는 전 부작용이 있다고 되는 게 나중에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을 자연스럽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막아놓고 눌러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적되고 눌려있던 잠재적 수요들이 나중에 튀어나올 때는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급등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는 못 맞추겠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래량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바닥 다졌나, 11월 거래량 전월 대비해서 30% 반등. 거래량들이 아까 전에 제재TV님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금매들이 송파에 거치고 조금 가격들이 올라왔다라 얘기를 했고 거래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의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은 반등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달에 559건에서 11월 달에 729건인데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이 추이를 봐야 됩니다. 이 11월 달, 12월 달 추이를 보고 이제 집계가 되면 이제 추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2023년도 1월, 2월, 3월까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이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가격이 이 거래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거래량이 11월 달에 729건 갔다가 12월 달에 뭐 500건을 다시 떨어져. 그러면은 가격의 뭐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거래량과 비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추이가 계속된다고 하고 규제가 계속 풀리면서 거래가 속도가 있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뭐 시장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가격의 변곡점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은. 근데 뭐 예측은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맞출 수는 없으니까. 맞출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추이를 볼 때 이런 거래량의 변화라든지 규제 완화의 신호, 예전에 그 2013년도, 12년도 이때도 뭐 지금 강남하고 주요 도시들의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을 싹 다 풀었죠. 요런 신호,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라는 신호, 그리고 세금 완화라는 신호, 그리고 이런 걸 결합이 되어 가지고 거래량이 변하는 신호에 예민해야 됩니다. 예전 거 볼까요? 이거는 부산에 대한 거래량인데 이것도 자주 보여드렸지만 이 지금 빨간색이 상승장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하락이 좀 이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연한 색 있죠. 연한 선이 이제 평균 거래량이고 이 진한 선이 그 당시에 거래됐던 양입니다. 평균보다 거래량이 많으면은
사실은 가격들이 올라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보시면 2009년에서 2012, 이거 부산입니다. 부산. 2009년에서 2012년도 보시면은 그냥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었을 경우요, 가격들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는 거. 그리고 2012년, 13년도 거래량이 평균보다 조금 둔화될 때 가격들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거 보이시죠? 파란색. 그리고 2013년도, 2017년도는 평균보다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었어요. 거래량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들이 올라갔죠. 그리고 평균보다 거래량들이 둔화된 2017년, 19년도에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지방장입니다. 지방장. 그리고 가격들이 엄청 올라갔던 시기에는 거래량도 많았죠. 이때 급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거래량이 가격의 결과물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게, 이 거래량들이 반등을 일어나는 시점들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층을 유입시키는 시기들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지, 뭐 지금 전망이 언제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설령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집값 떨어진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집값 올라간다. 아이고 나 못 사서 어떡하지. 이렇게 있지 마시고 집값이 떨어졌네. 아 그러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 지금 송파가 12월 달 11월 달에 빠졌네. 그러면은 그 송파의 잠실에 내가 지금 현금이 있는데 지금 내 집을 조금 더 싸게 팔고 들어갈까? 이 고민을 해야지. 집값 떨어진다. 큰일 났다. 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인데 상승장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또 못 들어갑니다. 하락도 무서운데 상승도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보편적인 시장에 뭐 올랐다 내렸다도 중요하지만요, 우선은 크게 시장을 볼 때 이런 대출, 세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거래량을 봐야 되고요. 이 큰 틀에서 시장을 본 다음에 물건과 입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과 입지는요, 시기적으로 물량이 많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빠지잖아요. 근데 난 실거주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 들어가도 됩니다. 거꾸로 이주 수요가 많아요. 이주 수요가 많으면은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임차 물건들이 가격들이 올라간 양상들이 일어나거나, 그때는 임차 물량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니까는 수요자들이 늘어나서 매도할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시기나 아니면은 뭐 이주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절대 삼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민하게 이 시장을 거시적으로도 바라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이 거시적인 걸 바라본 다음에 내가 맞는 물건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 찾아보는 시기는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내 처지와 형편에 맞게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강남이 좋아서 강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처지에 맞는 강남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 처지에 맞는 나만의 강남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맞이하는 시기를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냐하면 너무 빨리 맞이해버렸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급하게 오르는 시장들을 경험했으니까 미래의 시장도 다 이럴 걸로 생각하고 이런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안전성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2020년도에 들어갔고 2021년도 말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그러면은 이거를 당장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전세 때문에도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공포감이 없을 겁니다. 2015년도에 들어가서 난 좋은 시장을 맞이한 거지. 안 팔았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빠졌다고 하고 여기에서
더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그 사람들은 불안했던 시기가 언제냐? 2012년도에 샀던 사람, 11년 사람 불안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안 올랐으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지옥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되게 힘든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이 그때를 견디고 시간을 견딘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던지고 싶은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그 시기를 뭐 짧게 길게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측정할 수 없지만요. 그 길게 기다릴 수도 있고 짧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완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요, 가격의 변곡점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디스카운트 되어가지고, 저렴하게 아직까지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공포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회의 긍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십시오.